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한국의 전통 미술품 가운데에 불교 미술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표적인 한국의 불교 미술품들 8점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칠련명 금동열의 입상, 서산마의 삼존불, 국보 83호 반가사유상, 석굴암불상, 하남 하사창리 철조 열애좌상, 고려시대 수월관음도, 조선시대 괴불, 그리고 김명국의 달마도, 이렇게 8점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가칠련명 금동 열애 입상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 불교 미술이기 때문에 불교가 언제 한국에 전래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원전 5세기경에 인도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2세기경 중국 한나라 때에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 때 불교가 전래가 됐는데, 기록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였던 것은 고구려였습니다. 4세기경에 불교를 고구려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372년 중국 북방에 있었던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순도라고 하는 승려를 통해서 불상과 경전이 전래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374년 아도였던 승려가 또 이어서 고구려로 들어온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75년에는 초문사와 이불란사라고 하는 사찰을 고구려에서 각각 지어서 순도라고 하는 승려와 아도라고 하는 승려를 각각 머물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 4세기 후반에 확실하게 불교가 전래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연가칠련명 금동 열애 입상이라고 하는 불상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불상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불상이 제작이 되긴 했지만, 이 연가칠련명 금동 열애 입상 같은 경우에는 이 불상 뒷면에 기록이 있고, 그 기록에 이 불상이 언제 제작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불상들 가운데에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불상들이 있는데, 그런 불상들 가운데에서 가장 시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기준이 될 만한 불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뒷면의 기록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539년에 해당되는 김인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539년에 고구려에 있는 동사의 승려이며 부처님을 존경하는 승연을 비롯한 40인이 1000개의 불상을 만들어 세상에 유포한 29번째 부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539년에 만들어진 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불상을 보시면은, 이 불상은 우선 서 있는 입상이고, 한쪽 손은 위쪽으로, 또 다른 한쪽 손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손 자세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불상의 손 자세는 손가춤 혹은 수인이라고 명칭을 부르는데, 단순한 손 자세가 아니라 이 부처 혹은 불교의 또 다른 신인 보살이 어떤 깨달은 바 하려고 하는 일,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손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쪽 손을 올리고 있는 손 자세는 시무웨인이라고 하는 손 자세고요. 또 다른 손 자세, 아래쪽으로 내린 손 자세는 여원인이라고 하는 손 자세입니다. 그래서 시무웨인이라고 하는 손 자세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마. 그리고 여원인이라고 하는 손 자세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무웨인과 여원인은 별개의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함께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의미로 보면은 굉장히 자비롭고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손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무웨인 여원인의 손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처 뒤쪽으로 보게 되면은 배 모양의 커다란 그런 배경이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후광 혹은 광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이라든가 성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아우라, 빛이 이렇게 비쳐 나오는 걸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데, 이 불상 같은 경우에도
그 부처님 혹은 불교의 다른 신들로부터 뻗쳐나오는 그런 어떤 그 후광을 이제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광 표현을 보게 되면은 가는 그런 이제 선묘를 이용해서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그런 어떤 빛의 표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불상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두터운 옷을 입고 있고 이 두터운 옷이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그 불교가 전래된 곳은 인도이고 인도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그 굉장히 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도의 불상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노출이 심한 편입니다. 노출이 심하고 또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옷이 굉장히 얇아서 온몸을 타고 흘러서 이렇게 신체가 노출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근데 이제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동아시아로 전해지면서 이런 의복 표현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도에 비해서 기후가 좀 추운 편이기도 하고 노출을 꺼리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관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전해졌을 때에 그런 얇은 옷이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동아시아화 과정을 겪으면서 두터운 옷으로 변모하게 됐고 이 연가칠련명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한 불상에도 그러한 면모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인도 불상에서 보이는 그런 육감적인 신체 표현은 이 불상에서는 사라진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불상의 이름도 한번 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연가칠련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기록에 등장하는 그런 연도의 이제 명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상의 정면 외에 불상의 측면을 보시면은 불상의 측면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광배, 후광의 상단 부분이 앞쪽으로 꺾여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의 모습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전해지는 과정에서 손상이 되는 것을 접착시킨 그런 어떤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가칠련명 금동열의 입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작은 불상입니다. 높이가 16.2cm에 불과한 작은 불상인데 이 불상은 제가 이제 고구려의 불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기록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면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흥미롭게도 이 불상이 발견된 곳은 경상남도 의령입니다. 그래서 이 연가칠련명 금동열의 입상 같은 경우에는 이 불상의 국적 추정에 있어서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문화재의 국가를 상정을 할 때에는 그 문화재가 어디에서 출토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연가칠련명 금동열애입상 같은 경우에는 경남 의령에서 출토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신라의 유물이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불상 같은 경우에는 이 광배 뒤쪽에 이제 고구려에 있는 동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경남 의령에서 출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물상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토지와 국가를 연결지을 수는 없구나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연가칠련명 금동열의 입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같은 시기 중국에 있었던 중국 북방의 북이라고 하는 나라의 불상과 상통하는 점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고 또 이런 그 불상을 만드는 방식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사실은 상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금동제단상이라고 하는 중국 북위 불상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긴 얼굴, 시무웨인 여원의 그 손 자세, 그리고 좌우로 넓게 펼쳐지는 이제 이런 옷자락의 표현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공통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긴 하지만 또 두 개의 불상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도 발견이 됩니다. 이 중국 북위의 금동제단상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의복, 손 자세 모든 부분이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굉장히 옷주름 표현 같은 경우에도 옷자락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표현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연가칠련명 금동열의 입상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플하고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 미술 전반에 보이는
한국 전통 미술 전반에 보이는 그런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모든 미술에 다 적용할 수 없긴 하지만 이제 20세기 이전 한국의 미술과 중국의 미술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한국 미술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것을 수용을 하면서도 변모시키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런 변모의 양상 가운데 하나가 훨씬 더 심플하게, 단순하게, 또 요점만 이렇게 포착해서 표현해내는 그런 요소인데, 그런 면을 연가칠련명 금동 열의 입상에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삼국시대 때의 또 다른 대표적인 불교 미술품인 서산마의 삼존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통해서 384년경에 이 당시 중국 남부에 있었던 그 남조로부터 이제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로 이제 오니까 왕이 이 마라난타라고 하는 승려를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백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4세기 후반에 불교를 수용하였었던 모습을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삼국시대 때의 그런 불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불상들 가운데에서 대표성을 띠는 것이 서산마의 삼존불이라고 하는 불상입니다. 이 서산마의 삼존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한국에 불교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난 7세기 전반경에 만들어진 불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불상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훨씬 더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산마의 삼존불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서산이라고 하는 것은 충남 서산 지명을 의미하고요. 이 마에라고 하는 것은 이 불상의 그런 재질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에불이라고 했을 때 마는 한자로 가을 마자를 쓰고요. 애자는 벼랑 애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마에불이라고 하는 것은 벽의 표면을 어느 정도 다듬은 다음에 그 위에 부조로 새긴 불상을 마에불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에불은 특히 중국에도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특징적인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인도라든가 중앙아시아, 중국처럼 선구적으로 이제 그 불교 문화를 발달시켰었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석굴사원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공으로 석굴을 파고 그 안에 사찰을 만드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불상을 모시는 석굴사원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었는데요. 그러한 방식을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때에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흔적이 마에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떤 지질적인 특징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그 인도라든가 중앙아시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재질의 돌들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질, 석질이 대부분 화강암입니다. 근데 이제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돌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인공으로 석굴을 파는 게 굉장히 용이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인도 같은 경우에는 무른 재질의 돌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인공으로 석굴을 파고 들어가서 사찰을 만들기에 조금 더 용이했던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인공 석굴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마에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산마의 삼존불 같은 경우에 역시 화강암 표면을 다듬어서 그 위에 부조를 새긴 것이죠. 이 서산마의 삼존불이 위치해 있는 이 입지를 보면 상단 부분이 이렇게 지붕처럼 그 절벽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그 석굴과 유사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석굴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 장소에 벽을 다듬어서 이제 부조의 조각을 만든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앞에 목조 건축물을 배치를 하게 되면은 석굴 사원과 유사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그런 화강암으로 인공 석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런 마에불이 이제 등장했었던 그런 면모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인도나 중국,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드러운 재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단한 화강암을 이용해서 굳이 불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적었기 때문에 돌로 불상을 만들 경우, 석불을 만들 경우에는 화강암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단단한 화강암을 굉장히 잘 다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를 대표하는 서산마의 삼중불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그 삼국시대 때의 화강암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그런 그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우수한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산마의 삼존불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그 얼굴, 의복 표현, 손 자세, 그 다음에 후광 이런 전반의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단단한 화강암이 아니라 굉장히 무르고 부드러운 돌을 다듬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가운데 있는 그 부처상, 열애상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그러한 불상인데요. 불상의 그 통통한 얼굴 그리고 이 부드러운 미소에서 단단한 화강암을 다뤘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화강암을 다룬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 같은 경우에 가운데 있는 불상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리고 이제 좌우에 있는 보살상 같은 경우에는 작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그 불교 미술에 있어서 부처는 크게 표현하고 또 보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하는 그러한 전통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고, 또 고대의 표현 방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중요한 대상은 크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대상은 작게 그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산마의 삼존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어떤 속성이 반영이 돼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에는 부처가 있고요. 이제 좌우로는 그 보살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왼쪽에는 그 보주, 커다란 구슬을 들고 있는 보살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반가사유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보살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좌우에 있는 보살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있는 부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럽고 또 인자한 느낌을 주는 그런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 서산마의 삼존불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강암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게 된 삼국시대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국시대의 또 다른 대표적인 불교 미술품인 반가사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가사유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반가사유라고 하는 명칭은 반가라고 하는 말과 사유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반가라고 하는 것은 책상 다리를 의미하는 가부좌에서 한쪽 다리를 아래로 내린 형태를 반가부좌라고 부르는데, 반가는 바로 그러한 반가부좌의 줄임말이고요. 사유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가사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가부좌 자세를 취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가사유상은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부처, 태자 시절의 그 석가모니의 모습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태자 시절의 석가모니는 인생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어떤 기점을 토대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와중에 쟁기를 끄는 소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쟁기를 끄는 소를 농부는 그 채찍질을 하면서 몰아갔고, 그리고 또 그 쟁기 아래에 끌려서 지렁이가 죽었고, 그리고 또 그 죽은 지렁이를 새가 낚아채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보다 더 어떤 인생에 대해서 또 약육강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석가모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반가사유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반가사유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출가를 한 다음에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가쇠상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이전에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에서도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보다 더 이제 양적으로나 사이즈적으로나 본격적인 방가사유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방가쇠상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자세의 독특함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조각들, 다른 불상들 같은 경우에는 서 있는 입상 혹은 앉아 있는 좌상,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자세를 보여주는데 방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자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쪽 다리를 올리고 다른 한쪽 손은 또 올리고 있고 또 고개는 살짝 숙이고 있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불교 조각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반가사유상은 국보 83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반가사유상입니다. 자, 반가사유상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위해서 그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흔히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금동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연가칠련명 금동 열애 입상이나 서산마의 삼존불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입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국 불교 조각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진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얼굴, 또 미묘하게 보래된 손가락, 팔, 그리고 다리, 그 다음에 옷주름까지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각 아래쪽 부분에 보이는 자연스러운 이런 옷주름 처리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데요. 머리에 쓰고 있는 보관은 연꽃 모양 같다라고 해서 연화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세 개의 산 모양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삼산관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보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리 뒷부분에 보면 뾰족하게 솟아있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은 원래는 현재는 없는 이 반가사유상 뒤편에 원래 있었던 커다란 후광을 달았던 그런 자리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있었던 그 별도의 후광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서 현재는 이제 유실되고 그 연결했던 부위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불상은 지금 이 금동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으로 불상을 제작을 하고 도금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명칭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동으로 제작을 하고 도금을 한 것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겉표면에 도금이 많이 벗겨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색과 약간 어두운 색깔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반가부자라고 하는 자세는 취하기 쉬운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자세를 사람이 취하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반가부자를 취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반가사유상처럼 취해지지 않고 고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팔이 굉장히 긴 사람이 아니면 이런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국보 83호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얻기 위해서 조각에 있어서 신체 일부를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팔의 길이를 좀 늘렸고요. 그리고 팔을 대고 있는 무릎을 굉장히 과장해서 위쪽으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상이 정면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시각적인 효과를 얻도록 그렇게 변형을 시킨 것이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 삼국시대 때의 이런 어떤 조각에 있어서의 이제 조형 기술이 상당히 수준이 높았던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국보 83호 반가사유상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작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국보 83호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유물이 있었던 원 소재지가 현재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원래 경주 어디에 있었다더라, 혹은 충청도 어디에 있었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전해지는 말들만 있고, 원래 정확하게 이 반가사회상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것이다, 신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고, 지금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국보 83호 반가사회상의 국적과 관련해서 주목이 되는 유물 가운데 하나가 일본 교토 쿠류지에 전해지고 있는 목조 반가사회상입니다. 이 목조 반가사회상을 보게 되면 국보 83호 반가사회상과 재질만 달랐지 상당히 시각적으로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목조 반가사회상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기록인 일본서기에 623년도 기록 가운데에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라 사신이 불상 한 구, 금으로 만든 탑, 사리 등을 가지고 왔는데 불상은 코류지에 모시고 나머지는 사천왕사에 모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과 대조해 보면, 이 기록과 대조해 봤을 때 이 나무로 만든 목조 반가사회상이 신라로부터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목조 반가사회상이 신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유사한 시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국보 83호 반가사회상도 신라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견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조금 이제 허점이 있는 것이 이 기록에 등장하는 이 신라로부터 온 불상 한 구가 정말로 이 목조 반가사회상, 나무로 만든 반가사회상인지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록과 불상이 이렇게 연결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보 83호 반가사회상 같은 경우에도 이 기록을 토대로 봤을 때 신라의 것일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은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불교 미술품인 석굴암 불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때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발달이 느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통일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앞서 나가던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적인 역량도 함께 수용을 하면서 통일을 한 이후인 통일신라 시대 때는 보다 수준 높은 그런 불교 미술품들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통일신라는 굉장히 국제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거는 비단 통일신라뿐만이 아니라 같은 시기 중국의 당나라도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일종의 시대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다른 미술 장르보다도 불교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 불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인도로부터 선진적인 불교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 그리고 통일신라에 걸쳐서 굉장히 국제적이면서도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불교 문화, 불교 미술품을 만들어내게 됐고, 석굴암 같은 경우에도 그런 동아시아적인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문화재로 이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석굴암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석굴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석굴암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석굴이 아니라 석실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라든가 중국,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공으로 석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그 사원을 만드는 석굴 사원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황암이라고 하는 단단한 재질 때문에 인공으로 석굴을 파는 게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 때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석굴 사원을 만들려고 하는 열망에서 등장을 했던 것이 바로 석굴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공으로 이제 석굴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잘 다듬은 그런 그 돌을 이용해서 마치 에스키모 얼음집과 같은 돔 형태의 그런 그 인공 석굴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엄밀히 말씀드린 것처럼 석굴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건축적으로 보면은 석실에 해당되는 그런 건축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에서 만들어졌었던 석굴 사원을 한국에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751년에 그 공사를 시작을 해서 79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결국에는 이거를 건축하는데, 만드는데 오로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인공으로 그 돌을 짜 맞춰서 이 석실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석굴암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 건축 자체가 이미 굉장히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석굴암 건축뿐만이 아니라 이 석굴암 내부에 있는 현재 총 38구의 불상이 있는데 이 38구의 불상들이 다 역시 굉장히 국제적인 그 당시에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굴암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석굴암 불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아래에 있는 대자를 포함해서 높이가 5m가 넘을 정도로 커다란 규모로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불상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돌로 만들어졌는데 다름 아닌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앞서서 화강암으로 만든 불상으로 서산마의 삼중부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서산마의 삼중부 같은 경우에 화강암을 잘 다듬고 다뤄서 부드러운 불상의 모습을 재현해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마의 삼중불은 부조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굴암 불상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환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조임과 더불어서 얼굴, 몸통, 그 다음에 이런 옷주름 표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불상보다도 굉장히 입체감이 잘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의 표현을 보면 한쪽 어깨는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 어깨만 그 옷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가려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얇은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어서 신체 라인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서 기존의 불상들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상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이 불상이 취하고 있는 손 자세입니다. 이 불상이 취하고 있는 손 자세는 항마촉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항마촉지인이라고 부르는 손 자세는 말 그대로 풀게 되면 악마에게 대항해서 이기고 땅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직후의 석가모니가 마귀에게 본인이 대항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땅에 있는 지신으로 하여금 증명해 보여라고 하면서 한쪽 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손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항마촉진을 취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은 깨달음을 얻은 직후의 석가모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의 여러 부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비례, 또 균형, 조화 이런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불상들의 그런 수준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강암이라고 하는 단단한 재료를 굉장히 완벽한 기술로 다루게 된 통일신라의 모습을 굉장히 여실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위쪽에서 보더라도 뒤쪽에서 보더라도 또 세부를 보더라도 어느 한 곳 굉장히 소홀한 곳이 없을 정도로 조각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과 관련해서 그 국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중국 측의 기록입니다. 당나라 시대 때의 저명한 승려 가운데에 현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현장이라고 하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기행하고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 이 현장이라고 하는 승려가 인도에 가서 봤었던 여러 가지 이제 견문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주목되는 것이
그 보드가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마하보리사라고 하는 사찰에 들러서 봤었던 불상의 모습입니다. 이 그 현장이라고 한 승려는 이 사찰에서 정각상이라고 하는 불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정자, 깨달을 각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불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불상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상이 엄연한 자태로 결과부자하고 오른발을 위에다 얹고 왼손을 두 다리 위에 두었으며 오른손을 늘어뜨려 동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그 근엄한 모습은 참으로 그곳에 부처님이 계신 것과 같았다. 상의 높이는 11.5자, 무릎 사이가 8.8자, 양 어깨 사이가 6.2자였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상의 자세, 사이즈까지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불상의 자세가, 기록 속에 보이는 불상의 자세가 석굴암 불상의 자세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현장에 언급한 불상의 사이즈가 석굴암 불상의 사이즈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 우연의 일치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요거는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국제적인 조류로서 인도 불상의 모델이 중국과 한국에 전파되고 또 그 서로가 서로 간에 불교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보드가야라고 하는 지역의 마하보리사, 거기에 모셔져 있었던 정각상이라고 하는 상은 중국 당나라와 통일신라의 승려들이 인도에 방문을 하면 꼭 가보려고 했었던 그런 굉장히 숭배의 대상이 됐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열애자상이라고 하는 7세기경의 인도의 불상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얼굴 표현이라든가 신체 표현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감은 얼굴의 모습, 항마촉진의 자세, 그리고 한쪽 어깨를 드러낸 옷, 그리고 옷을 가리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신체에 찰싹 달라붙어서 신체 라인을 드러내주는 그런 면모가 통일신라 석굴암 불상과 상통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불상의 모습은 중국 당나라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굉장히 국제적인 그런 양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인 철불과 고려 불화를 대표하는 수월관음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철불 가운데에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애 좌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애 좌상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불교 조각실에 가면은 보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고려시대 때의 불상인데요. 우선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주목이 되는 그런 불상입니다. 앉아있는 좌상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3m에 육박하는 커다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이 되는 것이 기존에 앞서 보셨던 그런 다른 재료가 아닌 철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자, 일단 이 불상을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라든가 또 항마촉진의 자세, 그리고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다른 쪽 몸을 가리고 있는 옷 같은 경우에도 옷에 찰싹 달라붙어 이제 이런 모습에서 석굴암 불상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석굴암 불상 같은 경우에는 8세기에 제작이 된 불상인데 반해서 이 철조 석가열애 좌상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10세기 제작된 불상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석굴암 불상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굴암 불상 같은 경우에는 살집이 좀 있으면서도 좀 탄력이 있는 그런 느낌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애 좌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살이 빠진, 그래서
조금 더 날씬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열의 자상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철로 만들어진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불상의 재료로서 특히 불상의 재료 가운데의 금속 재료로는 기존에는 그 청동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든가 국보 83호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청동으로 제작을 하고 도금을 한 물상이었습니다. 청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재료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불상의 재료로서 선호가 됐었는데 단점이 있었습니다. 제작할 때의 단가가 높다는 거였습니다. 청동이라든가 또 청동으로 불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밀랍, 이제 이런 것들이 쉽게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됐었던 것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철 같은 경우에는 농기구라든가 또 무기의 재료로 사용이 되면서 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로 불상을 만들기에는 커다란 조형물을 만들 때에 어떤 난이도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까지는 철로는 불상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철을 다루는 기술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철불이 본격화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고려시대가 되면은 통일신라 시대 때보다도 더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 국가적으로 본격화되고 확산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보다 더 많은 불상이 필요해졌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다 더 경제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불상을 만들게 된 결과 이제 이런 철불상이 등장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철조 석가열의 자상이 발굴이 된 곳은 경기도의 하남입니다. 이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경기도 하남인데요. 근데 이 당시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라고 불렸던 개성이었습니다. 개성과 같은 곳에 이렇게 3m 육박하는 커다란 불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은 수도가 아니었던 경기도 하남에 이렇게 3m에 가까운 거대한 대형 불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사료에 나오는 그런 어떤 흔적들과 발굴 흔적들이 좀 참고가 되는데 사실 그 발굴 결과 그리고 이제 기록과 대조해 봤을 때 이 지역에는 천왕사라고 하는 커다란 대형 사찰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철조 석가열의 자상 같은 경우에도 천왕사라고 하는 사찰에 있었던 그런 불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왕사라고 하는 그런 대규모의 사찰이 이 지역에 그러면 어떻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이 이 당시에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규라고 하는 호족 출신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왕규라고 하는 인물은 이 고려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태조 왕건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했었던 그런 호족 가운데 한 명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왕건의 그 15번째, 16번째 비로 자신의 딸을 이렇게 보냈었던 이제 일종의 그 외척에 해당되는 그런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왕규의 근거지가 요 하남 근방이었기 때문에 그런 왕규와 같은 인물의 후원에 의해서 천왕사가 세워졌고 그리고 또 그런 천왕사라고 하는 사찰에 이런 대형 불상도 이제 마련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철조 석가열의 자상을 지금 보시면은 그 철의 질감 그리고 철의 색상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서 사실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좀 말끔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제작 당시에는 이 겉표면을 이제 도금을 해서 완성을 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 겉표면을 조사해 보면은 도금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오칠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오칠의 흔적이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이 불상 가슴 부위 그리고 이제 이 다리 부분에 좌우로 이렇게 그 용접을 한 것과 같은 그런 흔적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역시 철불에서 보이는 그런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철불을 제작을 할 때에는
점토로 만든 틀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조를 하는 과정에서 철물을 이 틀에 넣었을 때에 틀과 틀 사이로 철물이 배어 나온 흔적입니다. 네, 이제 그런 흔적인데, 이런 흔적들이 도금을 했을 때는 이렇게 그래도 보이지 않게끔 되는데, 지금 그 도금이 거의 날아가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그 철물이 배어 나와 있는 그런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조석가 열의 자상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마 부분에 박혀 있는 보석입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불상을 이야기할 때에 백호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백호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흰 백자 털호자를 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하얀 털인데요. 이 백호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석가모니의 독특한 신체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로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불교에 따르면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과 다른 독특한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30이상 80종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32가지의 커다란 특징, 80가지의 작은 특징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백호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따르면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 하얀 털럭 한 가닥이 뻗어 있고 거기로부터 밝은 빛이 나와서 세상을 비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차원의 불교 조각을 만들 때에 털럭 한 가닥만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마에 홈을 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뭔가 빛을 낼 수 있는 보석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거는 불상들에 보이는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불상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요 철조석가 열애자상에 보이는 이 보석 같은 경우에는 제작 당시의 것은 아니고 유실됐던 것을 현대에 와서 보수하고 수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 철조석가 열애자상에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석굴암불상의 표현 방식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 때와 고려 시대 때의 문화의 중심이 이동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문화의 중심은 당연히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였습니다. 경주였는데 이제 그 통일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고려가 세워지면서 그 문화의 중심도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수도였던 개경, 그리고 또 이런 왕규와 같은 인물의 근거지였을 이런 경기도 일대, 이런 곳들이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그 불상을 만드는 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제 더 이상 중심지가 아닌 경주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개경이라든가 혹은 이런 경기도 일대에서 이제 활동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이런 그 석굴암 불상에 보이는 이제 이런 표현 방식이 다른 지역의 불상으로 전이돼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불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려 시대 때의 또 다른 대표적인 불교 미술품인 고려불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고려불화 가운데에 상당히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가 수월관음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물 숫자, 달 월자, 그 다음에 이제 관음보살 할 때 그 관음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관음보살에 대해서 조금 그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불교에는 여러 신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관음보살도 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관음보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신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 관음보살의 이름을 보면 볼관자 소리음자를 씁니다. 자, 근데 흔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음보살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음보살의 전체 이름은 사실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관자, 세상세자, 소리음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소리를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리니까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수동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눈으로 본다라고 적극적으로 어떤 그 신의 적극적인 자세를 표현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슈퍼맨처럼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관음보살을 찾으면은 그 위태로운 상황에 등장해서 그 위태로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구제를 위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만 진심으로 이제 외면되기 때문에 굉장히 구제 방법이 쉽고 즉각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던 것이죠. 그런 존재가 이제 관음보살인데요. 수월관음도라고 하는 그림은 바로 그러한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달빛이 비치는 물가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수월관음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월관음도를 보시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이 관음보살이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장소에 바위가 있는 그런 안반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곳은 그 보타락 가산이라고 하는 인도 남쪽에 있다고 전해지는 그 불교 경전의 한 장소를 표현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음보살이 본인이 머무는 남인도의 보타락가산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관음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관음보살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관음보살의 하단 맞은편에 한 소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년 같은 경우에는 선제동자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선제동자 같은 경우에는 화엄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의 내용에 따르면 53명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인물로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53명의 지혜 있는 인물 가운데에 관음보살이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제동자가 관음보살을 만나서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이제 문답을 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한 것이 바로 수월관음도라고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에도 불교 회화가 있긴 하지만 이 고려시대 때의 불교 회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해지는 그런 불교 회화들이 다 거의 대부분 궁중에서 제작이 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었던 궁중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고 또 그림을 그리는 재료 또한 최고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질적으로 또 표현 기법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월관음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충선왕 시절이었던 1310년에 제작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이 그림에 딸려 있는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월관음도의 그 피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물을 살짝 입혀서 이제 그릴 정도로 굉장히 최고급 재료를 이제 적용해서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월관음도에서 특히나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은 특히 이 베일 부분입니다. 베일. 이 수월관음도는 어떤 그림이나 이 투명한 천인 베일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일본 가가미 진자에 수장되어 있는 이 수월관음도에서 그런 투명한 천인 베일의 표현을 여실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베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긴 하지만은 투명한 천이라고 하는 게 그림으로 그리기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투명한 천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그려낸 그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려불화의 이런 표현 기법 가운데에 굉장히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배채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채 기법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등배자, 채색할 채자를 쓰고 있습니다. 등을 칠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려불화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강렬한 채색보다는 은은한 채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은은한 채색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표현 기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배채 기법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고려보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단 위에 그려져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비단의 앞쪽에서만 채색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채색을 할 때에 비단 뒷면에서 채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단 뒷면에서 채색을 해서 은은하게 앞쪽으로 채색이 배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배채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 덕분에 고려보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은한 시각적인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런 표현 기법은 배채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조선시대 불교 회화에 굉장히 현란하고 강한 색상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가가미 진자의 이 수월가람도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사이즈를 통해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그림입니다. 역시 왕실에서 이제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인지 사이즈상으로도 굉장히 두드러지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높이 4.2m, 좌우폭 2.5m 정도가 되는 고려시대의 불교 회화 가운데는 거의 최대에 달하는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월관음도와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작품 가운데 하나가 일본 단잔진자의 소장이 되어 있는 또 다른 수월관음도입니다. 이 수월관음도 같은 경우에도 선제동자와 수월관음보살의 만남이라고 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화면 하단에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화면 우측 하단을 클로즈업한 장면을 보시면은 금리를 이용한 그런 간결한 선묘를 이용해서 몇 가지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불에 타는 집, 누워있는 병자, 목에 칼을 쓰고 있는 인물, 산적을 만난 인물, 그리고 맹수에게 쫓기는 사람, 이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고난의 상황들입니다. 이게 이 수월가람도 하단에 그려져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인생의 고난의 장면에서 관음보살을 진심으로 외게 되면은 관음보살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시각적으로 풀어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조선시대 불교 미술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불교 회화의 어떤 특징을 대변하고 있는 조선시대 괴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괴불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조선시대 불교의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를 국가적인 종교, 국교로 삼았던 데 비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었던 건국 초기부터 불교는 사실은 탄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도첩제와 같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첩제와 같은 제도는 승려가 되기 위해서 승려가 되려면은 나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승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승려가 되는 것을 좀 제한하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승려들 같은 경우에는 성으로 출입하는 것, 도성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국가적인 사상을 유교로 이제 삼다 보니까는 불교를 탄압하고 이제 승려들을 굉장히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 이성계를 비롯한 왕실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역으로 불교를 믿고 또 불교 미술품을 제작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태조 이성계를 비롯한 개국 초기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이 사람들도 원래는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앙은 유지를 한 거죠. 어떤 조선이라고 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국가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유교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내세우고 불교를 탄압을 하긴 했지만 본인들의 신앙은 지키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에도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왕실을 중심으로 신앙이 되고 또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 미술품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에 역사적으로 불교의 위상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탄압을 당했었던 불교가 이제 그런 본인들이 탄압을 기존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앞장서서 국난을 극복하는 데에 굉장히 커다란 기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명대사, 서산대사를 비롯한 여러 승려들이 실제로 승병들을 이끌고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공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불교를 공공연하게 탄압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불교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게 됐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민중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은 이제 유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사상이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커다란 어떤 난을 겪으면서 예를 들면은 가족들 또 가까운 지인들이 죽은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유교는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 후반기에 이 불교가 다시금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서민 불교로 또 민중 불교로 전환되게 되는 그런 이제 기점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그림이 바로 괴불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괴불이라고 하는 그림은 제가 명칭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걸괴자, 부처 불자를 씁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거는 불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화라고 하는 것은 다 거는 그림이긴 하지만은 이 괴불이라고 하는 그림은 제가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커다란 대형 불화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5m에서 6m, 크게는 11m에 달하는 굉장히 위아래로 긴 높이를 갖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이 괴불이라고 하는 그림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그림이 아니라 야외에서 야외 행사 때 사용하는 특수한 의례용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괴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두루마리처럼 돌돌 말아놨다가 행사가 있을 때에만 높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거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괴불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게 됐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괴불이라고 하는 그림은 조선 전반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림입니다. 조선 후반기에 갑자기 등장한 그림이고, 현존하는 신뢰도 1622년에 제작된 중림사 괴불이라고 하는 그림이 가장 이른 시기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는 17세기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임진왜란 이후라고 하는 시점과 연결이 됩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각각의 사찰에서 그런 사람들의 원통한 한을 위로해주기 위한 의식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에 모두 다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야외 행사를 치르게 됐고, 거기에 맞춰서 야외 행사용 그림, 야외 의식용 그림인 괴불의 탄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불이라고 하는 그림의 내용 자체는 사찰 건물 내부에 걸리는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찰 내부에 걸리는 그림의 사이즈를 행사의 규모에 맞게 대형화 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화엄사 괴불이라고 하는 그림은 17세기를 대표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고, 현재 국보 301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1653년에 이제 그려진 그림인데 사이즈가 무려 12m에 달하는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폭도 8.6m 정도 되는 굉장히 대형의 그림이고요. 지금 이 화엄사 괴불을 펼쳐놓고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시더라도 이 그림의 규모를 익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사찰 건물 내부에 걸리는 불교 회화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그림들도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은 높이와 더불어서 좌우폭도 꽤 큰 사이즈를 보여주는데, 이런 사찰 야외에 걸리는 괴불 같은 경우에는
좌우폭보다는 상하폭이 훨씬 더 깁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을 때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감안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화엄사계불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엄사계불은 우리가 흔히 불교 회화를 언급할 때 이제 영산회상도라고 부르는 그림입니다. 영산회상도라고 하는 그림은 인도에 있는 영취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석가모니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을 영산회상도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내용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화면 한가운데에는 부처님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좌우로 그 부처님을 보좌하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그리고 또 이 모임을 지키는 일종의 보디가드에 해당되는 사천왕, 그리고 석가모니의 제자와 또 높은 깨달음을 얻은 그 나한, 이제 이런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영산회상도라고 하는 그림은 요것보다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보다 작은 사이즈로 사찰 내부에 걸려져서 불교의 교리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예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런 그림이 사이즈만 변해서 사찰 밖으로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화엄사계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야외에서 사용되는 그런 그림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 실내의 그림과는 다른 어떤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림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약간 그 시점이 다릅니다. 그림의 상단부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으로 그려졌고요. 그리고 화면의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올려다보는 그런 시점으로 그려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선택된 결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멀리서 이 그림을 쳐다봤을 때에도 그림 안으로 빨아들이는 듯한 그런 어떤 흡입력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그런 구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도 이 그림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시대 불화 같은 경우에는 궁중 불교 회화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궁중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선 후반기의 불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교 자체가 민중화가 됐고 굉장히 많은 불교 회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반기에는 이 불교 회화만을 전담해서 그리는 화승이라고 하는 그 승려 화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엄사계불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화승들이 담당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라는 점에서 또 굉장히 주목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화엄사계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여러 명의 화승이 함께 그렸는데요. 지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비롯해서 총 6명의 화승이 협력을 해서 그린 그림으로 요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사계불이라고 하는 그림은 앞서 보셨던 수월관음도하고도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 고려시대 불화 같은 경우에는 고급 재료를 이용하기도 했지만은 몇 가지 색만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은은한 그런 효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선시대 불교 회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려지는 내용도 많고 시각적으로 사용하는 색깔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아한 느낌보다는 강렬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거는 역시 민중 불교화한 조선 후반기 불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불교를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불교의 교리를 전파하고 또 부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야 됐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렬한 시각적인 그런 효과가 필수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화면으로 이제 변모하게 된 그런 양상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화엄사계불에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지폐의 수신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사천왕의 비중입니다. 사실 불교의 신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천왕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여러 신들 가운데에는 좀 위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교 회화들을 보면 보디가드에 해당되는 사천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비중으로 그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화엄사계불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 하단 좌우측에 이 사천왕 2명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꽤 커다란 비중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내용은 뭐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 화엄사라고 하는 이 사찰의 어떤 특수성과 연관지어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엄사라고 하는 사찰은 임진왜란 당시에 그 승병들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이었고 활약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에게는 타겟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따르면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화엄사는 굉장히 폐허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폐허가 된 화엄사도 결국에는 복구가 되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복구가 된 상황에서도 이 화엄사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폐허가 됐었던 일종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이제 기억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엄사라고 하는 사찰이 복구가 됐을 때 이 화엄사에는 천왕문이라고 하는 문이 세워졌고 그 천왕문에는 3.8m에 달하는 그 사천왕상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커다란 전란을 겪은 이후에 다른 신들보다도 무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천왕의 존재가 조금 더 부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결과 그런 그 조각으로서뿐만이 아니라 그림 내에서도 다른 신들 못지않게 좀 위상이 높아진 그런 사천왕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괴불이라고 하는 불교 회화는 사실은 중국과 한국이 여러 가지 문화를 공유하고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공유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괴불이라고 하는 대형 불화가 중국이나 혹은 일본에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런 커다란 불화인 대형 괴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해서 이 괴불이라고 한 불교 회화는 상당히 좀 조선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대형 불화의 또 다른 하나의 사례로 이제 꼽아볼 수 있는 게 티베트의 불교 회화입니다. 티베트의 불교 회화는 이제 흔히 탕카라고 부르는데요. 티베트 불교 회화 가운데에 이 괴불과 비견할 만한 커다란 불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괴불보다 사이즈가 좀 더 커서 사이즈가 거의 한 40m에서 50m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대로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건물 위에다가 전면을 덮도록 걸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완만한 언덕에 펼쳐놓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 불교 회화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불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티베트와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이 괴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조선적인 또 한국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은 조선 중반기를 대표하는 화가였던 김명국이 그린 달마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제가 오늘 불교 미술품을 소개해드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옛 그림을 소개해드리니까 약간 의아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보신 어떤 불교 미술품들도 당연히 불교 미술품이지만은 요 달마도도 우리가 사실은 옛 그림의 맥락에서 주로 보긴 하지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불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불교 미술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커다란 차이가 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김명국이 그린 달마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계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를 나눌 때 교종불교와 선종불교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 교종불교와 선종불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교종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불교 경전을 열심히 연구함으로써 공부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을 추구한 것이 교종이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선종 같은 경우에는 경전에 쓰여 있는 석가모니의 말씀은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문화된 그런 글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석가모니가 거칠은 들판으로 나가서 수행을 한 결과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수행을 추구한 것이 바로 선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보셨던 그런 불교 미술품들이 대체로 그런 교종과 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이 김명국이 그린 달마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종과 관련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선종과 관련된 그 대표적인 불교 회화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달마도입니다. 달마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는 그 남인도 출신의 왕자였는데 그 6세기경에 중국으로 건너와서 처음으로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를 전파했었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달마의 모습을 그린 그림, 이제 이런 그림이 선종화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선종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승려가 본인이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에 순간적으로 먹을 중점적으로 사용해서 그린 그림, 이제 이런 그림을 또 선종회화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김명국이 그린 이 달마도는 달마라고 하는 선종의 효시적인 인물을 그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표적인 그런 선종화의 사례로 꼽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김명국이라고 하는 인물은 조선시대, 그러니까 조선 중기가 되고요. 17세기를 대표하는 화가이고 17세기의 대표적인 도화서 화원, 궁중화가였습니다. 자, 궁중화가가 선종화를 그렸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이색적인데 김명국이 이제 이런 선종화, 달마도를 그린 것은 일본과의 관련성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명국이 활동하던 당시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수십 년이 좀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세기 전반이 되는데 17세기 전반 조선은 이제 안정을 좀 추구하면서 이제 일본과도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과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사신단을 정기적으로 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갈 때에는 뭐 관료라든가 정치인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만 그런 그 조선통신사 일행에는 꼭 궁중화가인 도화서 화원이 한 명씩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도화서 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선통신사 사신으로 함께 따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필요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그곳에서 소용되는 기록용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또 일본에 갔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요구에 응해서 그런 선물용 그림을 그려주는 이제 그런 어떤 임무를 맡았던 것이죠. 김명국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를 대표하는 화가였기 때문에 1636년 조선통신사 일행을 따라서 일본에 간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명국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조선통신사 일행으로 2번이나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이제 조선통신사로 이제 외국을 나가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했고 사실은 그 한 번 갈 때에 한 반년 정도를 이제 가게 되는 상당히 수고롭기도 하고 험난한 그런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의 화가가 그 한 번 정도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도화서 화원들 같은 경우에도 조선통신사 수행으로 평생에 한 번 정도 가게 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명국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이 말씀드린 것처럼 1636년, 1643년 2번에 걸쳐서 조선통신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결국에는 김명국이 일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요구에 응해서 굉장히 적절한 그림을 그려줬고 또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명국은 워낙에 인기가 좋아서 1636년에 갔을 때에도 그 일본 사람들 요구에 응해서 그림을 그려주다가 너무 힘들어서 울 지경이 됐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선종불교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고 또 선종화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수요에 응해서 이 김명국이 이런 달마도를 이제 그려줬던 걸로 그렇게 그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달마도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앞서 보셨던 일반적인 불교 회화는 굉장히 다른 그런 시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결국에는 선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불교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이 그 선종화라고 하는 것은 색깔을 거의 쓰지 않고 먹을 중점적으로만 활용해서 이제 그리는 게 일반적인데 역시 그런 표현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달마도 같은 경우에도 먹을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여백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묘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김명국이 활용을 한 방식은 흔히 간필법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간필법이라고 하는 것은 뺄감자, 붓필자, 법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붓을 줄인다. 그러니까는 붓질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필요한 형상만 그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의 표현으로 대상을 그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법을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간필법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선종화를 그릴 때 익히 그 자주 사용이 되던 방식인데 이 김명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표현 방식을 적용해서 달마를 그린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눈썹, 눈, 코, 입, 수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꼼꼼하고 연한 그런 그 필선을 이용해서 이제 그린 반면에 이 두건이라든가 옷자락 같은 경우에는 진한 그런 먹선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선을 이용해서 그려낸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잘 살아나고 있어서 이 김명국이라고 한 인물의 대상 포착력, 묘사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달마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달마라고 하는 인물은 남인도 출신의 왕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국적인 외모를 갖고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려진 달마도들 같은 경우에도 김명국이 그린 달마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눈, 매부리 코, 굉장히 덥수룩한 수염 이제 이런 이국적인 표현을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김명국의 달마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런 어떤 외모의 특징을 토대로 하면서 김명국 특유의 그런 시원한 표현 방식이 적용된 그런 그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그 선종화의 사례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오늘 그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8점의 대표적인 불교 미술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별로 조각, 그리고 이제 불교 회화 작품들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게 그, 시대별로 변화해가는 어떤 불교의 성격, 그리고, 불교 미술품의 표현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불교 미술품을 감상하실 때도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감상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감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불교 미술품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공예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